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가 6년 만에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 속도가 지구 평균의 2배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서 귤이 사라지고 한반도에서 사과가 사라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기후위기는 폭염을 불러옵니다. 폭염은 빈곤으로 또 빈곤층의 사망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국형 뉴딜의 기후위기를 시급히 강력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상황 최영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한 검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충돌까지 벌어진 압수수색 당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한 남북 이면 합의서와 관련해 청와대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며 공식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문건의 표현과 글씨체를 두고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건의 내용과 논란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사죄하는 모습을 담은 조형물에 대해 제작자인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은 아베 일본 총리를 콕 찍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과거 일본의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철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김 원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부동산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보호법부터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통합당은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마주 앉은 지 두 번째. 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예고하자마자 통합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합니다. 아니 소위 구성하라면서요. 그럼 상정해 놓고 소위 갑시다. 이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부동산 관련 입법이 시급한 민주당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면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보고 토론을 하라고요? 아니 그러면 소수당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닙니까? 소수당이 반대 표결을 하는 게 들러리입니까? 뻔히 보이는데 들러리죠. 결국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입니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늘릴 수 있고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겨 임대료를 추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이전보다 더 오래, 덜 비싼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머물 수 있게 한 겁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주택에 살겠다고 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사위 고유 법안인 만큼 나머지 임대차 법안과 달리 상임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못 가진 분들에게 다시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 위원회가 만들 수 없습니다. 8월 4일 본회의보다 7월 30일 본회의가 더 앞서 있습니다. 5일이라도 더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서 시장을... 통합당은 청와대 하명 법안이라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밀어붙인 법안도 이제까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결말을 맞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이 법들은 22번의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듯 이번 이 법안들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 등 나머지 부동산 후속 법안들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다급한 건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여론이 심각하기 때문인데 이후 나올 공급 대책까지 더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급등이 최대 이슈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통합당의 원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여당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강한 반발 속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한편 여론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의 집값 폭등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 탓이 크다며 통합당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풀고 재개발 시 조합원이 다수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 부담금을 상당 기간 면제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빚내서 집 사기를 유도했던 당시 정부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부양됐는데 이를 꼬집은 겁니다.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관계자들은 통합당 의원 40%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발표를 들어 다주택자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의원들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묶으며 정책적 실패를 해놓고 이제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엉뚱한 데 돌리고 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데도 모자라서 역공의 빌미가 된 과거 부동산 3법 역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것이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찬성했던 것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부동산 책임 공방은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상임위는 예외 없이 파행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상대 탓만 하는 정치권의 공방으로는 국민의 고통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임대차 3법. 전셋값을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못 올립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 기간도 늘어납니다. 임대차 3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서 본회의 절차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자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이 위축돼 집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문제없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전세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세입자들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2년마다 터무니없이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2년 동안 또 마음 졸여서 다른 데로 안 가도 되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반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처럼 당장 전셋집을 구하던 사람들은 울상입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전셋값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분들이나 아니면 차후에 이제 집을 새로 구하시는 분들이나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차후에 또 이렇게 새롭게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구할 수 있는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사실 올라가는 소득은 한정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덩달아 집값도 뛰고 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전셋값이 상향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에 매매가도 오르게 되고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장기적으로는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세를 많이 올릴 수 없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세입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좋은 취지였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장이 동결돼 버리니까. 또 일괄적으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정하면서 오히려 전셋값 상승률이 낮았던 지역에선 동반 상향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앞두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거둬들이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 호가가 오르고 매물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크기의 전세 호가가 올해 초 6억 원대에서 8억대까지 치솟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지만 매물 자체가 싹 사라졌습니다.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하도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이 재계약을 피하다 보니 이 지역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결국 없는 전세에 호가만 치솟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없거든요. 주인들이 다 한꺼번에 다 일시적 한꺼번에 다 들어온다 그래갖고 만기 들어오는 거면 다 들어오니까 임차인들 내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마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 시장 전세가가 엄청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집을 못 구해서 다들 난리예요.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는 1주택자들이 전세를 빼면서 공급 부족 현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가격을 올려 계약하려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하루하루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 집을 갑작스럽게 구하려고 했는데 전세 가격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대출을 받더라도 매물 자체가 없어서 집을 좀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값이 오름세만 지속하면 결국 수요의 일부가 매매로 돌아서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금리뿐만 아니라 임대차 제도나 보유세 개편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해법은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들의 일시적 규제 출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음 주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법 통과 이후 이어질 임대차 3법 시행까지 초강수를 이어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는 먹힐지, 아니면 규제 따로 시장 따로 엇박자만 계속될지 전 국민의 시선이 부동산으로 쏠려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때 야당 원내대표가 꺼내들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30억 달러 남북경제협력 이면 합의서에 대해 청와대가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건을 공개했던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면 다행이라면서도 사실 확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국민이 모르는 25억 불까지 주는 걸로 합의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예, 후보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돼 큰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남북경협 이면 합의서. 청와대가 이틀 만에 확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는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청와대가 찾지 못한 게 아니라면 허위 문서라는 결론이 됩니다.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던 미래통합당은 한 발 빼는 분위기입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면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사안의 성격상 쉽게 밝혀질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로서는 믿을 만한 데를 통해서 문건을 입수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확보에 필요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주 대표가 제시한 문건은 위조된 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진실을 밝히는데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면 합의서라며 공개한 문건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큰 상황인데요. 그럼 문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경제협력 합의서입니다. 남측이 북측에 모두 3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에 문서 아래에는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현 국정원장과 북측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남북 합의서는 남북으로 시작하는 남측 버전과 북남으로 시작하는 북측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건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시작하죠. 이걸 감안하면 이른바 남측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합의서 내용의 글씨체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측에서 남측 버전의 합의서까지 함께 만들어서 우리 정부에 건넸다고 해도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맨 위에 합의서 제목과 합의서 내용의 글씨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문서의 경우 크기는 다르더라도 제목과 내용의 글씨체가 같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표현도 어색합니다. 중간에 25억 달러와 5억 달러라고 적혀 있는데요. 남과 북, 정부 간의 공식적인 문서에 달러가 아닌 달러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지적도 들어보시죠. 누가 조작한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냐면 글자체가 좀 북쪽에서 쓰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고 형식도 좀 다른 게 있어요. 북쪽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그러니까 최고 존엄에게 바치는 문건에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내용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투자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3년 뒤는 남측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이어서 북한이 무엇을 믿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약속을 했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합의서 마지막에 서명란을 보면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북한 전문가들은 지도자를 이른바 최고 존엄으로 칭송하는 북한 사회에서 이렇게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표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공식 반박하고 주 원내대표도 이면 합의가 없었다면 다행이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요. 하지만 문건의 출처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 진영이 본격 출범한 것입니다. 언제쯤 남북 대화와 협력에 시동을 걸고 나설지 주목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 장관의 고함 2020년 7월 27일 대통령 문재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외교안보 진용이 모두 정상 궤도에 안착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두 분 모두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할 거라고 격려했고, 이에 이 장관은 문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박 원장은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고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첫 외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강원도 고성을 오가는 광폭 행보를 하며 남북협력 시동 걸기에 나섰습니다. 농업과 산림, 보건, 의료는 필수 협력 분야라며 우리 민족끼리 도와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스스로 해나가는 영역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신뢰가 자리 잡을 때라야 저는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 교류, 협력의 이런 문제 해결에도 우리가 결정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인영 장관도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 스스로 판단해 북측과 협의하자고 강조해온 만큼 여건만 조성된다면 인도협력 분야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북한은 아직 문 정부 하반기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평가나 남북협력 제안들에 대한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언제쯤 공식 대북 제안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월북한 탈북자와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1%였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득표율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 역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당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언급하면서 국정과제의 국민적 합의를 문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해당 발언은 지난 4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의 적절성을 따지는 감사위원회 직권 심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관련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라는 것은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원장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여당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감사원장의 동서가 원전 관련 연구소에 다니고 있다는 점까지 지적하며 감사위원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 자격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저렇게 편향된 감사원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원장님께 저는 지금 적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청와대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2번이나 추천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인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해 최 원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에 이어서 또 다른 사정기관인 감사원과도 대립각을 세우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년 전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벌어진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두 나라 정상의 통화에서까지 언급됐습니다. 뉴질랜드 총리는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의 인도 요청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내부 징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뉴질랜드 수사당국이 아시아 지역에 근무하는 A 외교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2017년 말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한국 정부가 성추행한 외교관을 보호해 처벌이 어렵다는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외교관 성추행 문제가 국내에서 관심 높은 사안인 만큼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외교관 인도 요청 문제는 경찰 소관이라는 아던 총리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양 정상통화에서 아던 총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가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된 게 이례적인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문제가 불거진 당시 자체 조사로 A 외교관에 대해 1개월 감봉 처분했지만 인도 요청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초 A 외교관이 이미 아시아 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에 뉴질랜드에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A 외교관의 발령도 3년 임기를 마쳤기 때문으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승진 이동했다는 보도는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가 보도에 돼 있듯이 특권 면제 이러한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진 전혀 않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고요. 외교부는 인사 담당 부서 내에 관련 TF를 만들어 A 외교관의 징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남성의 조형물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을 제작한 한국자생식물원 김창렬 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남성 조각상에 대해서
일본이 불쾌감을 표현하고 뭔가 논란은 벌어지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아니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은 어떤 의미의 인물로 저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떻든 그 소녀, 맞아요. 위안부 소녀라든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일본에 책임 있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소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그 제작을 한 작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니, 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일본이 지금 아직까지도 독도 문제라든가 자국 영토로 주장을 하고 지금도 뭐 옛날 과거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제인데, 그런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사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걸 제작을 한, 말하자면 우리 그 식물을 울타리 안에 만들어 놓은 제 개인의 작품이죠. 아무튼 사비로 제작해서 개인 뜰 안에다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생식물원에는 이것 말고 다른 조각상이나 뭐 어떤 조형물들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고향에 보면 합창단이라든가 멧돼지들이 하도 내려와서 피해를 줘가지고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멧돼지 그 형제들 움직이는 모습이라든가, 뭐 백회 마라톤 공원이라고 그래서 마라톤 풀코스를 많이 뛴 사람들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 언론은 이 조각상에 대해서 일단 강한 불쾌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응을 접하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전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 생각을 개인적으로 표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우려가 됩니다. 걱정되고요. 그런데 그런 뭐 이런저런 뜻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 하나의 작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외교부에서도 만약 지도자의 얼굴을 거기에 형상화한 거라면 뭐 예의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정도의 우려를 표현했고, 또 일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혹시 정부로부터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이런 권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러쿵저러쿵 할까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 하리라고 봅니다. 네. 제막식은 일단 취소하셨습니다만은 조형물 자체는 저희가 아무 때나 가면 계속 볼 수 있습니까? 전시하실 겁니까? 예, 행사는 취소를 했고요. 이 작품 자체는 어차피 저희들 식물원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지금 또 치우는 것도 우습고 그냥 그대로 두고 볼 계획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갑자기 논란이 커져서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겠습니다. 자생식물원 한번 가서 구경하겠습니다. 김창렬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소녀상에 사죄하는 남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본 언론은 아마도 아베 사죄상이라고 못을 받고 싶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침략국의 지도자는 피해를 입은 나라에 무릎 꿇고 사죄하면 안 되는 것일까?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니퍼린 바르샤우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건이었죠. 이때 독일 국민 여론은 빨리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브란트 총리의 무릎 꿇고 사죄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나쳤다가 48%로 더 많았습니다. 브란트 총리는 예정에도 없었지만 용기를 내서 사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 사죄 이후에 패전국 전범국의 이미지를 벗고 오히려 신뢰를 회복해서 유럽의 강국, 유럽 통합의 주축이 되어서 새로운 부흥의 길을 시작합니다. 독일의 국격을 높인 이 장면은 동판에 새겨져서 그 자리에 그대로 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바르샤바 희생자 위령탑 근처에 이 부조가 놓였고, 이 광장을 빌리 브란트 플라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광화문 광장을 아베 광장이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진정성이 담긴 사과로 일본의 국격을 높이고 동북아시아의 새 장을 열 수도 있는데 그래야만 할 때인데 일본은 조각상을 놓고 저러고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팀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몸싸움이 벌어진 곳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한동훈 검사장의 사무실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해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해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 측은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에게 허락을 받아 변호인에게 전화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순간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이후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현장에 있던 다른 검사와 수사관, 법무연수원 직원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 이를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어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실랑이는 한 검사장의 변호사가 도착한 뒤 정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빠지면서 3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폭행을 의미하는 독직 폭행이라며 정 부장검사를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고 수사팀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한 검사장을 추가 입건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일단 감찰 사건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착수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벌어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장관의 지휘권 파동으로 이어졌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건의 당사자인 검사장과 수사팀 부장검사의 몸싸움 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 측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을 앞둔 2015년 4월부터 주총 의결권 행사 시점까지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에서 악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전에 먼저 반영해 주가를 낮추고 이사회 이후 두 회사의 주가가 상승 추세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 등이 주가 조작의 근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장 씨가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한철인 3종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에 대해서는 재심에서도 영구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 정기 이사회 날 아침, 고 최숙현 사태 여파로 철인 3종 협회가 준가맹단체로 강등된다는 소식에 선수들이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운동의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정가맹단체에서 준으로 떨어지면 협회 지원금이 바싹 마르고 장기적으로 전국체전에서 빠지는 등 종목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 트랙의 발전을 원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자기 희생이 헛되이 된다면은 숙현이도 절대로 이런 일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체육회 이사회는 시종일관 반성 모드였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애도와 묵념에 이어 폭행 녹음 파일까지 거듭 곱씹으며 통렬한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폭행을 방치, 묵인한 협회에 따끔한 철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속에 결국 현역 선수들에게 피해가 적은 관리단체 지정이 의결됐습니다. 철인 3종협회 기존 임원은 모두 해임되고 당분간 체육회가 꾸리는 관리위원회가 협회를 위탁 운영합니다. 꼬리 자르기 혹은 유체 이탈 징계라는 시선 속에 체육회도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조직의 문화를 바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체육회 스스로에 대한 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나올 겁니다. 스스로 하시는 건가요? 네, 기다려보세요. 협회 처벌이 나온 날 경주시청 3인방의 징계도 확정됐습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들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해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영구 제명, 뒤늦게 양심 고백한 김도환 선수는 10년 자격 정지가 정해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는 쉽게 항상 흥분하시고 항상 소리를 지른 적이 많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조금만 더 버텨보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같은 경북에서 운동하는 선수로서 그 전에 이제 부조리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좀 더 많이 고쳐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만들어졌나? 막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경북컬링협회 안에 김경두 일가의 지인들로 아직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감사 이후에 이제 징계를 받으신 A 부장님께서는 다시 복직하셔가지고 저희 팀을 관리하고 계시고, 또 김경두 일가는 아직까지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뭐 팀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선수, 감독, 관리자까지 약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처벌이 강하게 내려져야 않을까.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선수들은 저런 이제 사태를 보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나. 주기적으로 선수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유대관계를 많이 쌓으면, 그리고 그러면 선수들한테 이제 비밀 보장이 되고 안전하다는 약간 생각이 들게 되면 선수들도 조금은 이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증거가 완벽하고 주변 선수들의 의견까지 일치하게 된다면 다시는 진짜 체육계에 다시 돌아오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죄를 좀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더 강력하게 법적으로 판단이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동산 법안의 처리를 놓고 충돌 중인 국회 상황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적응이 좀 안 됩니다. 네. 얼마 전만 해도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하러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맞습니다. 법안이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의원과 사무실에서 찢겨나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몇 달을 지나가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뭐 순식간에 상임위원회와 네.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니까, 와, 이렇게 뭐 네. 상전벽해란 말을 써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예. 정말 여대 야소에서 야당은 무기력하구나,
여당은 강하구나. 예. 매일매일 확인하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야가 항상 머리를 맞대고 네. 이거는 안 돼, 저건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네. 언제쯤이나 보게 될지 이제 간절하긴 한데 네. 일단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부동산 관련 법인데요. 세제 개편안이 있습니다. 예. 세금들이 바뀌게 되죠. 종부세, 취득세, 법인세, 여기 또 지방세, 예. 양도세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다 법안이 흩어져 있습니다. 네. 기재위, 그리고 행안위, 예. 국토위. 여기서 어제는 상정 때문에 거의 뭐 다툼이 있었는데요. 예. 뭐 야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퇴장을 했고요. 예. 오늘은 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또 소리를 지르다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당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두 가지만 외치고 있는데 예. 하나는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회 독재다. 예. 지금 이 구호만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여당은 자 그럼 반대 토론을 하시라. 그런데 이제 반대 토론도 의미가 없죠.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지레 이 어찌 보면은 소수 야당이 낼 수 있는 목소리도 예. 지금 이 상임위에서 내지 못하고 퇴장하거나 의회 독재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월세 신고제, 네.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5% 이상은 못 올린다 계약할 맞습니다. 때. 근데 그게 또 지방자치제가 네. 알아서 그렇습니다. 예. 지자체마다 최대 상한이 5%고요. 5%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한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월세 신고제가 이 거래 투명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데 이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좀 네. 밀려 있고 말씀하신 대로 5% 상한제하고 하나는 계약 갱신 청구권제인데 이 두 가지는 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8월 15일 이전에라도 공표가 될 상황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결국 새 사는 사람이 나 2년 더 살겠습니다 네, 하면 네, 한 네. 번은 제가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네, 한 번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여러 가지 법안이 있었어요. 예. 지금 2+2의 민주당 의원이 이제 발의한 의원들이 많지만 2+2+2 6년 두 번은 갱신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도 있었고 박주민 의원은요. 예. 무제한 세입자가 원하면 무제한 살게 해주자. 예. 근데 여기에서 그럼 너무 건물주의 권리는 없는 거 아닌가? 건물주의 필요에 의해서 세입자를 부득이 내보내고 건물주 가족이 거기에 살게 되는 경우에는 거부권,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다만 2년 이상 거주하는 게 확인돼야 되고요. 확인되지 않으면 나간 세입자가 이 손배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과태료도 맞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네. 밀고 가면서 통합당은 뭐 어이없어 하면서도 네. 속수무책입니다만은 방법이 없죠. 예. 결국 뭐 퇴장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 상황을 잠깐 보고 네. 오죠. 예. 찬반 토론에 임해주세요. 자, 그렇게 찬반 토론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반 토론하고 나면 의견에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결할 거 아닙니까?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보고 토론을 하라고요? 아니 그러면 소수당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닙니까?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떠들어나면 소수당의 책임도 있어요. 왜 우리가 덜러리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소수당이 반대 표결을 하는 게 들러리입니까? 뻔히 보이는데 덜러리죠. 네. 화날 때 싫어, 다 싫어 이렇게 하면 손해입니다 결국. 손해입니다. 예, 이럴 네, 때 네. 뭐 상임위 주요한 거 몇 개라도 위원장을 딱 차지하고 앉아서 맞습니다. 따질 거도 따져야겠습니다라고 네. 붙잡으면 되는데 괜히 또 다 가져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할 게 없네요. 그냥 돌이켜 보면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 여당이 맡느냐, 야당이 맡느냐, 법사위원장 싸움에 네. 사실은 지금 11대 7, 7개 상임위를 받아오기로 했던 야당이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사실상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 버렸죠. 그렇죠. 개원을 위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또 이제 위원도 강제 배정을 국회의장이 했습니다만 이건 거부해서 예. 상임위원은 다시 교체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여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김도부 의원처럼 지금 소리 높여서 이제 그냥 저항하는 게 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찬반 토론하니까 지금 야당은 반대 의견 아니냐 법안에 그렇죠. 반대 토론해라.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속기록이 다 남잖아요. 예. 지금 이제 어떤 뭐 위헌 판결 또는 헌법 불일치 합헌 판결 낼 때도 소수 의견,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반드시 담겨서 소수 의견을 몇 명이 입장을 표했고 이런 이유로
반대했다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이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 토론 지금 안 하고 김도부 의원의 주장이 안타까운 것은 그 둘러리다. 어차피 여당이 원하는 대로 의결, 표결 처리하고 그럼 다수당이 그냥 관철시키고 우리는 그냥 참여하고 있는 반대표를 들었든 들러리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렇다면은 소수 야당은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들러리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림으로써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던 상황을 오히려 조성해버리는 역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저는 소수가 할 수 있는 게 뭐 필리버스터도 있고요. 굉장히 어쨌든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정치에서는 지고도 이긴다, 예. 이기고도 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고도 이기는 예. 길을 지금 뚫어내야 되는데 지레 포기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네. 22번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아무것도 안 되고 폭망하니까 결국 그걸 가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는 그렇죠.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오른 원인은 사실은 당신들 네. 야당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네. 그때 정책을 잘못 써서 이 얘기인데요. 2014년에 부동산 3법이라는 게 있었죠. 예. 이때 또 혹시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기재위 국토위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시킨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최근에 그렇죠.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 세법들이요, 이 종부세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12월에 나왔던 법안인데 조금 더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종부세라든가 세금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12, 16 대책의 후속인데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들은 하나도 처리가 되지 못했죠. 예. 근데 그때 법안을 다시 손질을 했는데 더 세율 인상을 강화해서 이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지난해에 통과됐어야 할 법을 당시에 야당이 발목 잡아서 무산시키지 않았느냐. 예. 그게 지금 다시 처리되는 거다. 이게 돌아가 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이 지금 정책이 22번 나왔는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근데 시행되는 것도 있고 시행되지 않는 것도 있고 시간이 좀 흘러서 종합적으로 이것들이 작동하면 효과가 나리라고 본다. 그러는 건데 22번 안에는요. 시행되지 않았던 게 있고 어제 오늘 처리되고 있는 법안들은 사실은 예. 지난해 12월에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여야 의원들이 사실은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 법안의 효과가 있느냐, 부작용이 혹시 있겠느냐,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손질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제대로 된 집을 네. 좀 저렴한 가격에 좀 잘 공급할 수 있느냐가 이제 본류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엉뚱하게 하나가 더 생겨버렸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집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거냐, 부동산을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 거냐. 그렇죠. 국면이 이쪽으로 오히려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야당도 조금 할 말은 없는 것이요. 예. 기존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청와대 비서관 중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누구누구다. 결국 이제 2주택자의 또 노영민 비서실장은 예. 무주택자가 돼버렸잖아요. 그 사이에 청주도 매각하고 그렇죠. 반포도 매각하고 지금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장차관이라든가 고위 공직자들도 다주택은 다 팔아라. 지금 최근엔 청와대 인사까지도 예. 이 문제가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여기 하나 더 보태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 공직자는 그렇죠. 이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불이익 주겠다. 이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냐 아니냐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야당 의원이요. 통합당 의원만 기준으로 보면 40%의 의원이 다주택자예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박덕흠 의원이 지금 부동산 부자 1위입니다. 예. 현역 국회의원 중에 무려 288억 원. 토지만 36필지. 여기 아파트가 3채, 상가가 2채, 창고가 2채, 예. 선착장이 1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를 저는 여기 적용하고 싶은 것이 예. 아니 돈이냐 권력이냐 돈이냐 명예냐 하나만 택해야지 이걸 다 가지고 기재위나 국토위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활동하면 이거 이해충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라 모든 곳에서 예외입니다. 맞습니다. 김영란법이든 간에 맞습니다. 공수처 대상이든 간에 네. 예, 국회의원은 다 빼주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게 몸에 밴 거 아닐까요? 이미?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배인 것도 맞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광풍은 사실은 따지고 올라가면 70년대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부동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화 드라마 소재까지 됐었는데요. 복부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했고요. 돌이켜 보면 당시에 고관 대작들은 국토 개발 계획을 미리 빼내서
도로가 뚫리거나 단지가 개발되는 주변의 땅들을 다 헐값에 사들여서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지금 부자가 돼 왔던 우리의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양극화의 이제 시발점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런 그 부동산 부자들이 다수가 섞여 있다. 국민들은 어쨌든 씁쓸합니다. 아무튼 미래통합당은 지금 뭐 10년 안에 100만 채를 갖다가 뭐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세부담을 확 깎아드리겠다. 아니면은 금융규제 확 풀어드리겠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완전히 반대로 가겠다는 건데 지금 결국 뭐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고 이렇게 할 테니 정권을 우리한테 찍어주십시오.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부동산은 오히려 보수 정권 때 더 안정됐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공급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정부가 발표해야 되는 공급 대책 이것과 또 야당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안 그래도 그린벨트는 안 풀기로 했고요. 그렇다면 일부 재건축과 용적률 상향은 이 공급 대책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은 또 이 야당이 지금 TF가 주장하는 것과 접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라든가 세금 인상을 여야가 합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교집합부터 찾아 나가면 어떻게 그러면 이 수도권 과밀 지역에 당장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지는 그래도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기자 리포트와 앵커 리포트가 이어졌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 조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꺼내서 흔들었던 남북 경제 협력의 이면 합의서 문건 결국 청와대는 그 존재하지 않은 문건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고 조영 원내대표도 아니라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계속 확인은 좀 해야겠다. 뭐 물러서는 느낌이. 그러기에는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이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만 후보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개인의 명예도 있고 이 김대중 정부에서의 남북 이제 정상회담의 명예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서의 진위는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이 국회 밖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주장을 한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그럼 나는 고소를 할 테니 법률로 한번 법적 조치로 풀어보자. 이거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이 장면이 너무 익숙했던 것이 2012년 대선판에서 NLL 문서 흔들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NLL은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당시에 국경을 팔아먹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어찌 보면 이제 진보 후보를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그 문건의 진위는 나중에 흐지부지 됐거든요. 이게 진영에 따라서 보수 측에서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진보 진영은 아니다, 확인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봤는데도 지금 이 문건도 영구적으로 진위 논란으로 휩싸이면 음모론의 한 대상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법적으로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조영 원내대표는 믿을 만한 고위공직자 출신 얘기하시는데 그게 누군지를 밝히면 간단하게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그걸 딥페이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워낙 서류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동영상도 없던 걸 있는 걸로 조작할 수도 있는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뭐 세상에서 뭐가 제보가 들어오면 좀 사실 조심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표창장의 진위도 심각하게 따지는 시대니까요. 이 정도 중요 문서의 진위는 반드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에서 몰래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이 붙잡혔습니다. 도와준 사람도 함께 잡혔습니다. 탈출한 지 60시간여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 먼저 검거된 베트남인 2명이 조력자의 원룸 건물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보겠습니다. 베트남 고향에서 알고 지냈던 조력자 32살 A씨가 앞서 나가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9살 B씨가 뒤따라 나갑니다. 곧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봉투에 담은 27살 C씨도 따라 나섭니다. B씨와 C씨가 격리시설에서 탈출하게 된 건 함께 격리 생활을 하던 29살 D씨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D씨는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서 돈을 벌자고 제안했는데 다른 입국자 4명은 따라 나서지 않았고 B씨와 C씨가 D씨와 함께 탈출을 감행한 겁니다. 이들은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지난 27일 새벽 3시 10분쯤 탈출했습니다. 인근 폐가에서 14시간 정도 숨어 있었는데 주변 텃밭에서 참외 등을 따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반쯤 B씨와 C씨는 D씨와 헤어졌습니다. B씨 일행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서 베트남 고향 지인 A씨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력자 A씨가 지내는 인천시 블루동의 원룸에서 씻고 식사까지 마친 B씨 일행은 인근 텃밭 움막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는 텃밭 근처 폐 컨테이너에 은신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45분쯤, 그러니까 도주한 지 60시간여 만에 해당 컨테이너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조력자 A씨도 오늘 새벽 0시 50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방금 전인 저녁 7시 25분쯤 경기도 광주시 열미리의 한 공장 기숙사에 숨어있던 D씨까지 검거했습니다. 네, 검거에 이틀이 넘게 걸린 건데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탈출한 베트남인들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통신 기록이 있다면 기지국 신호를 찾아 추적의 단서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로밍을 하지 않아서 한국에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외국인이다 보니 연고지나 지인도 없어서 추적은 더 힘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검거된 B씨 일행이 도주 첫날엔 텃밭 움막에서 자고 둘째 날엔 폐 컨테이너에서 지내면서 외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CCTV에도 한정적으로 찍힐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경찰은 B씨 일당이 수중에 $100밖에 없었다는 점에 착안해 멀리 이동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의심 지역을 일일이 수색하며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강제 출국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부산항의 입항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 12명이 또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 달여 사이 부산항에 입학한 러시아 선박 8척에서 9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수리업체 직원과 가족 등 우리 국민도 11명이나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 러시아 선박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소방대원 지시에 따라 배에서 선원들이 내립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원양어선 페트르 1호 승선원으로 12명이 한 번에 부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 23일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데 이어 유증상자가 있다는 신고에 진행한 2차 검사에서 추가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음성 판정이 나온 나머지 50명은 그대로 선내에 격리됐는데 검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요. 한번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일단 1차적으로 감염이 돼서 32명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지난달 22일 아이스 스트림호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부산 입항 러시아 선박은 지금까지 8척, 환자는 90명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부산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러시아인인 상황이라 의료진이 겪는 고충도 상당합니다. 언어 문제나 문화의 차이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분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리업체 직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승선원과 접촉하거나 이른바 N차 감염된 우리 국민이 11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는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입항 허가를 내겠다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막바지 장맛비에 호남과 충청 지역에 101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빗물이 역류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물기둥이 솟구칩니다. 물이 차오르는 도로에서는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뚜껑이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역류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인도 일부로 그 역류한 물이 넘어왔었고요. 차들이 그 물을 피해서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지나가고. 흙탕물로 변한 광주천에서는 물살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천변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불어난 하천에 잠겼습니다.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무사서 내다보도 못했는데. 대전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지하실이 침수됐습니다. 배수 펌프가 고장나면서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고 지하실에서 보관 중이던 의자와 장구 등이 물에 젖었습니다. 장맛비가 들이친 지하 가게에서는 주인이 바닥에 찬 물을 연신 퍼나릅니다. 출근하니까 발목까지 찬 거예요. 상상이 안 되니까 119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안 하면 괜찮겠는데 비었다고 갑자기. 대전천 하상도로도 하천 수위가 높아져 한때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을 막는 시설물이 파손되면서 일부 차들이 통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봐가지고 물 없다 싶으면 그냥 막 밀고 들어가요. 저희가 해제를 안 했는데. 비가 100mm 넘게 내린 충북 제천에서는 굴다리를 지나던 차가 물에 잠겼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두고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완주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중국에서는 2달 정도 폭우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5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침수된 농경지는 타이완 전체 면적보다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양쯔강 하류에 위치한 안후이성 곳곳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범람 위기의 호수들은 강제로 물길을 만들어 물을 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농경지가 침수되더라도 주택이 많은 도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分洪措施将在4至5天时间里为巢湖减负1亿立方米左右的洪水。 급한 곳에서는 두글 폭파해 물줄기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장시성 포양호도 두글 무너뜨려 임시 농경지 쪽으로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쏟아진 폭우로 이렇게 침수된 농경지는 5만 제곱킬로미터나 됩니다. 타이완 전체 면적과 비교해 1.4배나 되고 저장성이나 장수성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太大了，我都没看到过。我这种好几年都没看到这大雨，像这个黄瓜基本上就是绝收，没有。 붕괴된 주택은 4만여 채, 인구 10만 명이 넘는 중소도시 하나가 폭삭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민 수는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사망 실종자는 158명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쯔강 중간에서 물을 가둬뒀던 산샤댐은 또 다른 폭우에 대비해 쉴 새 없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류는 여전히 경계 수위를 넘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가 다소 잦아들 거라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논란이 된 영원한 속죄상. 9330님이 이런 의견 주셨네요. 조형물이 아베 총리든 아니든 한일 관계에 필요한 건 오직 일본의 과거사 반성뿐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813님, 이번 여름 휴가 기간 코로나19가 걱정스러운데요.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며 보내셨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체육계 폭력 사태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9330님, 체육계의 파벌과 성적 지상주의가 이런 비극들을 연이어 만드는 건 아닌지 곱씹어 봐야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전남 북부와 전북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집중된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은 이적의 레인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